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축구를 잘 봤나요? 못 봤나요? 안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이? 아, 그렇군요. 안 보길 잘했어, 그지?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냐면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70년대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후에 일본에 의한 조선의 침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항을 한 조선의 경우에는 188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두 차례의 사건 모두 청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되면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청의 영역, 개입과 간섭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을 어느 나라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두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를 강요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번 시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일전쟁과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1890년대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배웠다시피 1880년대부터 조선은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근대적 시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개항장이 만들어졌으며 별기군 같은 신식군대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만드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요. 그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결국에는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됨에 따라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사건에서 일본인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받고 불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조선은 일본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 또한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배상금을 지불할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나날이 조세 부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조선의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됨에 따라 명성황후, 왕비, 민씨 집안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왕의 친척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시기는 세도 정치와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사람들은 권력을 독점한 민씨 정권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사는 매관, 매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의 백성들로부터 또 뽑아내야 했어요. 그죠? 부패한 관리들에 의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와 유사하게 이로부터 고통받았던 농민들의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1890년대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조선의 농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존재는 무엇인 거예요? 무능하고 부패했던 조선 정부와 지배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키고 난 이후에 특히나 무엇을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쌀 같은 것들, 곡물을 많이 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왜냐면 일본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 따라 그 부족한 만큼을 조선에서 가져오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으로 쌀이 많이 수출됐으면 농민들은 돈을 번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선의
조선의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소작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쌀 수출로 돈을 본 것은 일부 지주들이었고 지주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땅을 빌리는 농민들로부터 높은 소작료를 받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쌀을 사 먹어야 했던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쌀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 생활고 같은 것들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강화도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조선에 진출했던 일본과 청나라 상인 등 무엇을 많이 팔았느냐? 영국산 면직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당시 영국산 면직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었어요. 왜냐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낸 나라고 그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계화 공장이 면제품을 생산하는 기계화 공장이었거든요. 따라서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값싸고 질 좋은 면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당시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간의 수공업의 형태로 집안에서 직접 손으로 만드는 형태로 면제품을 생산해서 쓰거나 혹은 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여성들이 만들었던 면제품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수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영국산 면제품이 만들어져서 조선에 팔렸습니다. 이런 거 잘 팔릴까 잘 안 팔릴까? 당연히 그만큼 더 안 팔리게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농가의 중요한 부수입원이 끊기게 됨에 따라 농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890년대 조선의 농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어요? 외세의 경제적 침투와 약탈, 경제적 침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와 지배층에 대한 불만 그리고 외세에 대한 불만이 나날이 높아져 가던 것이 1890년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한편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1860년에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죠? 개항을 전후로 해서 서양 종교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서학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서양 종교인 서학에 맞선다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동학이란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었냐면은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사상이 시천주 사상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어떻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평등하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의 신분적 차별과 지배층에 의한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던 가난한 농민,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동학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조선 정부는 이 동학이란 종교를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위험한 종교, 사이비 종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를 처형하는 등 동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최재우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되었던 최시형의 경우에는 더욱더 열심히 종교 조직을 만들고 포교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이 최시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학 특유의 조직망이 있어요. 바로 포접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이 지역에서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접이라고 하는 단위의 조직을 만들었고요. 여러 개의 접을 지휘하는 포라고 하는 상위 조직을 둔 겁니다. 그래서 교주로부터 포로부터 접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의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조직망을 바탕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알리기 위한 노력, 포교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학이 처음 만들어진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나아가서 경기도까지도 동학을 믿는 농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왜냐면은요, 경상도를 포함해서 전라도, 충청도를 하삼도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땅이 넓어서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들이었거든요. 따라서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수탈, 부정부패에 의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도 어떤 지역이었다? 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동학과 같은 평등 사상을 담고 있는 종교의 확산이 더더욱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 정부는 동학이라는 종교를 그릇된 교리로 사람의 마음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종교, 사이비 종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부, 지방관으로부터 탄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각하면 사형에 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부패한 관리들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동학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혹은 실제로 동학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하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정할 때까지? 아니죠. 그렇죠. 돈 낼 때까지, 뇌물 바칠 때까지 가두고 때리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누명을 씌워서 수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허용해달라 라고 하는 종교적 차원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조란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동학의 교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최재우가 되는 거고요. 신원이란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이거든요.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뭔 말입니까? 최재우가 만든 동학이란 종교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을 믿게 해달라, 탄압을 중지해달라 라는 요구가 교조 신원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동학에 대한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1892년 충청도에서는 공주, 전라도에서는 삼례 지역에 수천 명이 모여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줄 것을, 동학을 믿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방관이 이 집회 자리에 가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동학을 믿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자, 하지만 지방관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동학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권한으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허락을 받으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통합 종교 지도자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서울에 직접 가서 광화문 앞에 엎드려서 고종에게 상소를 바쳤으니 그게 바로 한양 복합 상소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고종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할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알듯 말듯한 답변을 해줍니다. 믿게 해주겠다는 소린가? 애매했어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고종의 대답을 듣고 돌아갔는데 이게 웬걸? 자유가 허용되기는커녕 동학에 대한 더욱더 강한 탄압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우리의 실력을 과시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893년에 충청도에서는 보은, 전라도에서는 금구라는 지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집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때부터 서서히 어떤 구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탐관 오리를 처벌할 것, 일본과 서양과 같은 외국 세력을 배척할 것 같은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이런 요구를 할 생각
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어서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혹은 이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의 집회, 당연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냐, 뭐 잘 지내냐, 너네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오고 갔겠죠. 그죠? 그래서 듣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탐관 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적 침투로 인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동네에서도, 저 먼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똑같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아, 우리 사회 문제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종교적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점차 정치적인 성격의 운동을 띄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본격적인 움직임의 시작은 전라도 고부군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894년 1월 달에 고부군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고부농민봉기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당시 고부군의 군수는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역사에 오랫동안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훌륭한 일을 해서 오랫동안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병갑처럼 나쁜 짓을 해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의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였습니다. 온갖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있지도 않은 세금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채웠던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른바 만석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벽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요 뚝을 가지고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쌓이겠죠. 고이겠죠. 그죠? 그렇게 확보된 물을 농사 지을 때 끌어다 쓰는 시설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댐, 저수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거죠. 보에 균열이 생겨서 보가 무너졌어. 그래서 보가 막고 있었던 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왈칵 쏟아져 내렸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게요? 홍수 아니고 뭔가 쌓여있던 게 갑자기 빵 터져 나오는 거. 네, 본물이 터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본물이 터진다라는 표현은 뭔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게 갑자기 왈칵 쏟아져 나오는 이런 거를 보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경우에는 고부군에 이미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새로운 보를 더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군수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농사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보를 만드는데 노동력이 동원이 되었어요.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뭐 그래 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우리가 더 농사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가 완성이 되자 이게 웬걸? 조병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네 만석보에서 물 끌어다 쓰고 있지.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나한테 물값을 내, 물세, 수세를 내 라고 해서 법에도 있지도 않은 물세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농민들에게 뜯어갔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 외에도 온갖 잡다한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뜯어내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겨줬던 탐관오리가 바로 이 조병갑 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라면서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몽둥이로 그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때 조병갑에게 맞아서 죽은 사람이 전봉준의 아버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부군의 군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접주였던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접주가 무엇이냐? 우리 방금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어요. 그죠? 최시향이 만든 동학종교의 조직의 이름이 무엇냐면은 포접제라는 것이었잖아. 그지? 고부군의 동학조직인 접을 이끄는 리더가 바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전봉준의 경우에는 고부군의 동학 조직인 접을 이용을 해서 고부 군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조병갑을, 아버지의 원수이기도 한 조병갑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들은 고부 관아, 관청을, 군청을 접수를 합니다. 점령을 해요. 조병갑은 잽싸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있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조병갑은 도망가서 무사히게 잘 살고요. 나중에 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습니다. 자, 아무튼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고부 군수가 도망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조병갑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를 양심적인 사람으로 교체해주고요. 양심적인 새 군수의 경우에는 조병갑이 잘못한 거 맞다. 내가 군수로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군수의 새로운 약속을 믿고 농민들은 해산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자, 이후에 고부군의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옵니다. 안핵사가 무엇이냐? 조선시대 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관리가 파견이 되었으니 그 관리를 일컬어 안핵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의 안핵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비록 군수가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은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자, 그것을 이끌었던 주모자 한두 명 정도는 처벌을 일반적으로는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이용태라는 사람도 조병갑 못지않은 부패한 관리였던 것이죠. 안핵사로 고부군에 오자 마을 사람들을 동학교도로 몰아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혹은 주민들을 죽이거나 심지어 강간 같은 성범죄 같은 것들을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이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해산했던 농민들은 다시 어떻게? 그렇죠. 또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되시죠? 자, 가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자료가 그림 자료로 나오기도 합니다. 통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널리 알리는 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니 이에 함께할 사람들 여기다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하는 게 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거를 사발통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할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적었냐면은 사발, 밥그릇을 엎어놓고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을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쓸까? 이름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쓰면은 맨 위에 이름 쓴 사람이 뭐야? 주도자잖아요. 주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주도했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썼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전봉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요걸 보면 뭘 떠올리면 된다? 동학농민운동의 고부민란, 고부농민봉기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고부농민 봉기를 주도했던 전봉준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무장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부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서 또 다시 고부의 군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나라는 어떻다? 한두 명의 잘못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썩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큰 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동학의 접주였던 손화중이나 김계남 같은 사람과 함께 뜻을 모아서 더 큰 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동학농민운동은 그 이전에 있었던 농민봉기와 유사한 성격을 갖긴 합니다.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에 저항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농민봉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세도정치 시기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진주에서 시작된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모두 다 진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상이나 종교, 조직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어때요?
동학이라는 종교와 포족제라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농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집단적인 조직적인 행동에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전봉준과 손화중, 김계남이 이끄는 농민군의 경우에는 고부군을 점령하고요. 이후에 그 옆에 있는 백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대규모의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요. 강령과 경문을 발표합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방침, 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뜻을 밝혔다라는 것이고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널리 알려 의문을 고취시키는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자, 다 같이 함께하자, 함께할 사람들 모이시오 라고 하는 글을 가지고 경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제폭 구민, 보국 안민과 같은 구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폭 구민이란 무엇이냐? 난폭한 정치를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하자. 보국 안민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구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지배층을 바로잡고 나라를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제폭구민, 보국 안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후에 이들은 전라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새로운 고을에 가면은 당연히 그 고을에도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들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들을 환영했을까요? 당연히 환영하죠. 그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었던 삶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전봉준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어떻게 되었을까? 나날이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죠? 자, 결국에는 조선 정부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먼저 전라도를 지키는 지방군인 전주 감영군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전주 감영군과 농민군이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요. 여기에서 기세가 올랐던 농민군이 전주 감영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조선 정부는 서울을 지키는 훨씬 더 잘 훈련된 서울 경군, 한성 경군을 전라도로 내려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황룡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농민군들은 어디까지 장악을 하게 되느냐?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전라도가 이름이 왜 전라도인지 아나요? 전주와 나주가 제일 큰 고을이기 때문이죠. 그죠? 경상도는요? 경주와 상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죠. 강원도는요? 강릉과 원주죠. 그죠? 경기도는? 네, 경기라는 말 자체가 서울 주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빼고 나머지는 다 각 도에 있는 가장 큰 고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도는 당시 전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고을이었고 오늘날로 치자면 도청 소재지 같은 곳이었어요. 따라서 전주성이 농민군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라도 전체가 조선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전국 8도 가운데 하나이며 땅이 많고 농사가 잘 돼서 가장 많은 세금 수입이 들어오는 지역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 그렇죠.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처럼 고종과 민씨 정권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는 늘 청나라에게 의존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죠? 이쯤 됐으면 사실 스스로 해결할 만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청나라는 이러한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좋았을까 싫었을까? 좋아요. 그죠? 이모군란 때 조선 정부를 도와줘서 조선의 내정에 깊숙하게 간섭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조선 정부 또 도와주게 되면은 이번에야말로 조선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곧바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옵니다. 문제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1884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무슨 조약이 맺어졌었냐면은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졌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 모두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의 군대를 보내야 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다라는 내용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텐진 조약은 조선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청나라와 일본이 갖게 된 조약이 텐진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곧바로 조선에 군대를 보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조선 땅 안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뭐가 더 큰일인가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과 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큰일이에요? 당연히 그죠. 후자가 훨씬 더 큰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서둘러 농민군과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 대표가 전주성에 찾아가서 농민들과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았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 조선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몇몇 개의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농민들이 제시했던 폐정개혁안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탐관 오리를 처벌할 것, 세금을 마구 거두지 말 것, 외국 세력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선 정부는 우리나라에 무엇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물러나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시했던 개혁안을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러한 개혁들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겠다라는 것을 농민들은 약속을 받아들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농민들을 해산을 하였던 것이고요. 이후에 조선 정부는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선 사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고요. 농민군들의 경우에도 각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집강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기구, 농민들이 스스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이 조직을 통해서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하거나 부패한 양반들을 처벌하거나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등의 조선 사회에 대한 직접 개혁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전주 화약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 전주에서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화해가 약속되었다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주 화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 농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선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시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다만 아쉬운 것은 좀 진작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그죠? 외국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미 외국 군대가 들어온 이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 정부는 전주 화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농민들을 진압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냥 돌아가라라고 청과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군의 경우에는 이때 무엇을 작정하고 들어왔느냐? 청나라랑 싸울 것을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1884년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일본은 조선 땅에서 청나라를 몰아낼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따라서 조선 정부가 철수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을 가볍게 무시하고요. 곧바로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면서 결국 조선 땅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에서 청나라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청일전쟁은 꽤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청나라와 일본 모두 서양의 강요에 의해서 개항이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구해 왔어. 그지?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중체 서양의 원칙에 따라 부분적이며 점진적인 근대적 개혁을 진행해 왔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문명 개화론, 전면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식의 근대적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죠? 따라서 청일전쟁은 어떤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과연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 가운데 어느 쪽이 제대로 된 근대적 개혁이었는가가 판가름 나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준 전투가 바로 황해해전이라는 전투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청나라의 경우에는요, 양무운동을 통해서 북양함대라고 하는 근대적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독일로부터 굉장히 비싼 전함들, 전투에 필요한 배를 사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당시 청나라의 북양함대는 일본 함대에 비해서 스펙으로 보자면 훨씬 더 크고 강한 배들을 갖고 있는 해군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청나라는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정치에 대한 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말기에 부패한 관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배는 비싼 거 사놨는데 훈련을 못했어. 중간에 부패한 관리들이 훈련 비용을 빼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배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병사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심지어 배에 대포가 있으면 뭐해? 대포를 쏘려면은 포탄이 있어야 되잖아? 포탄 살 돈도 중간에 누가 빼돌려서 배마다 포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황해해전에서 청나라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북양함대라는 해군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청일전쟁은 일본군이 청나라 본토까지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결국 양무운동의 실패를 확인했던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요. 이거 잠깐만.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서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 첫 번째,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청과 조선 사이의 조공과 책봉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일본에게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 잘라서 주게 되었습니다. 자,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이 어디냐? 지도 간단하게 놓고 보자면은요, 여기 있는 조그마한 섬이 요게 이제 타이완, 오늘날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섬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요동 반도라고도 부르는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알겠지만 이곳은 어떤 곳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곳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랴오뚱 반도의 경우에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삐죽하게 삐져나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해상 세력이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하기 좋은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육상 세력이 이를 통해서 바다로 진출하기도 좋은 지역이 바로 이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대단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땅이 이 랴오뚱 반도였기 때문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청나라로부터 타이완과 랴오뚱 반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청나라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일본에게 이 땅들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지금 50분이야 벌써? 왜 50분이? 55분에 끝나는? 맞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지?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이후에 2억 량이라고 하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치자면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야오뚱 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은 러시아였던 거예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야오뚱 반도를 통해서 만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다고 홀라당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외교적 압박을 행사해요. 너네가 국제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런 거 먹으려면 주변 국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거기 침발로 놓은 지 한참 됐는데 감히 니네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땅을 독차지해? 당장 청나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랑 함께 전쟁하게 될 줄 알아 라고 일본 정부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일본은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청나라에게 야오뚱 반도를 돌려주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후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청나라에게 고맙지 우리한테 감사 표시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이권들을 뜯어갑니다. 자,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는 타이완은 얻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미안해요. 자, 한편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2차 봉기였다라는 겁니다. 1차 봉기가 부패한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반정부, 반부패 봉기였다라고 한다면 2차 봉기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반외세 봉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의 남접 조직과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도의 북접 조직까지 모이면서 1차 봉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전국 각지의 수많은 농민들이 이 봉기에 호응을 하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논산에 모여서 서울로 진격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죠. 자, 하지만 이들이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충청도 공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군은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조선 정부군과 함께 농민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머리 숫자로 따지면 농민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원시적 초보적인 형태의 농기구 정도이거나 죽창이라고 들어봤나요? 대나무 날카로 깎아가지고 그죠? 날카롭게 깎아서 찌르는 데 쓰는 죽창 정도의 무기였고 좀 좋은 무기라고 해봐야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쓰는 총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일본군은 이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게틀링건이라고 들어봤나요? 드르르 돌리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나가는 기관총 이런 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일방적인 학살 수준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핵심 전력이 파괴가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일본군, 조선 정부군 그리고 농민들의 저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양반들이 만든 민보군 등에 의해서 각지의 농민군들은 각계격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던 전봉준과 김계남 같은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가 되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작 나라의 지배층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면서 나날이 외세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었던 데에 비해서 피지배층이었던 농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수백 년 이어져 왔던 조선의 문제점을 조선에 부패했던 전통적인 통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일컬어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농민들의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이때 나왔던 조선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이후에 진행되는 갑오을미 개혁의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배층들이 외세에 의존하면서 나라를 점점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는데 피지배층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농민들은요, 일본의 침략적 행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자 그를 막기 위한 항일 의병 투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나중에는 독립운동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나요? 네. 김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김구도 청소년 시절에 동학농민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이어졌던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시간 안에 못 끝낼 줄 알았는데